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나루히토 새1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을 대표해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즉위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레 아베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제기한 11가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관내 피부과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무 담당자들인데 세무 공무원들이 관내 사업자들을 골라 친분을 쌓는 과정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과거 LSC 의장으로 계엄령 문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일부 정당들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침입한 대학생 7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된 단체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비싼 분양가를 내세우고 있는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도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핵심 단어는 공정이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모두 27차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다짐하면서 검찰 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시정연설 내용을 정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단지 불법적 특권뿐 아니라 일상화된 제도 속 불공정까지 없애라는 국민 요구에 못 미쳤다며 공정을 뿌리내리는 개혁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513조 내년도 슈퍼 예산에 담은 혁신, 포용, 평화의 가치도 바탕에 공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33분 연설 동안 공정을 27번 언급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협치의 필요성, 통합과 속도 조절에도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단 말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에 여당 의원들은 28차례 박수를 보낸 반면 한국당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야유를 보내거나 팔로 X자를 그리기도 했고 연설이 끝나자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또 오늘 연설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가 만난 사전 환담 자리. 겉으론 웃었지만 뼈 있는 말이 오갑니다.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정청으로 비난들 하셔서 이어진 시정연설.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문 대통령을 맞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멀뚱히 서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연설 내내 모두 28번의 박수로 대통령을 응원한 반면 한국당은 시종일관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최고란 대목엔 야유를 쏟아냈고 검찰개혁과 공정을 강조하자 고성과 함께 일제히 팔로 X자를 그렸습니다. 연설 내내 귀를 막고 엎드려 있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연설 직후 한국당 의원들 쪽으로 걸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연설 직후 빠져나가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 의원들 따라잡아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연설에 대한 평가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들을 받아들이고 법과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513조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첫날부터 양측이 큰 거리감을 드러낸 상황이라 슈퍼 예산안 심사 과정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에선 지난 5월 왕위를 계승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임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지금의 일본 헌법을 바꾸고 싶어하는 아베 총리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왕궁에서도 가장 격식을 갖춰 중요 행사가 열리는 마츠노마, 일명 소나무의 방. 다카미쿠라라는 옥좌를 가린 보라색 차양이 거치면서 즉위 선포식이 시작됩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태양을 상징하는 황갈색 전통 예복을 입고 자신의 즉위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아키히토 상왕의 평소 발언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본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일왕의 임무를 강조함으로써 평화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 나루히토 일왕의 발언은 지난 5월 즉위식 때와 같은 내용이었지만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는 상반된 입장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아베 총리의 축사에선 헌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人々が美しく心を寄せ合う中で文化が生まれ育つ時代を作り上げていくため最善の努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天皇陛下万歳!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오늘 즉위 선포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계 183개국 2천여 명의 축하 사절이 참석했습니다. 아키히토 상왕 내외는 참석하지 않았고 일왕의 딸 아이코 공주와 왕위 계승 서열 2위가 된 조카 히사히토도 미성년이라 불참했습니다. 현재 왕궁에서는 각국 축하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왕이 주최하는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관계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모레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쿄에서 임상범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바로 18년 전 일본 땅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수연 의인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이 총리가 강조한 것은 두 나라의 오랜 인연입니다. 50년이 되지 않는 오래간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우호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 총리는 출국 직전 환송 나온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에게 단 한 번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가미네 대사는 지일파 총리에 대해 기대가 많다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금 일왕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 중인데 일왕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할지도 주목됩니다. 내일 일본의 정재계 실력자들을 두루 만나는 이 총리는 모레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됩니다. 징용배상과 경제보복, 군사정보 보호협정 등 쟁점을 놓고 양국이 절충점 모색에 나선다면 연내 정상회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보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히 많습니다. 도쿄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상우 기자, 정경심 교수가 내일 영장 심사에 예정대로 나온다면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조금 전 기자단에 정 교수가 내일 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교수는 그동안 검찰에 7번이나 출석해 6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 교수가 정상적으로 심사에 출석한다면 내일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내일 영장 심사는 어떤 판사가 맡게 됐나요? 네, 서울중앙지법엔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어 사건마다 무작위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내일 영장 심사는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을 심사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송 부장판사는 이번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이름이 같아 내일 영장 심사를 두고 송경호 대 송경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안상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한 중년 남성이 미용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사람은 서울 강남구청의 간부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포함해서 강남구청의 공무원 2명이 근무 시간에 관내 피부과에서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었는데 심지어 업무 관련 출장을 끊고서는 그 시간에 피부과에 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들어와 서류를 작성하더니 옷을 갈아입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치료실로 들어갑니다. 레이저 등을 이용한 피부 관리 시술이 30분 넘게 이어집니다. 피부를 그냥 환하게 하고 잡티를 없애고 하는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이제 하는 복합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속 남성들을 알아봤습니다. 강남구청 주소로 본인 주소를 적었더라고요. 강남구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강남구청 직원인 걸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확인 결과 서울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과장과 팀장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도 이들의 피부과 방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CCTV를 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각각 9차례와 10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꼴입니다. 문제는 병원 방문 시간. 모두 평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한창 근무할 시간입니다. 두 분 다 근무 시간 중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 중. SBS가 강남구청의 출장 기록을 확인했더니 미용 시술을 받은 시점과 관내 출장 기록이 여러 번 일치했습니다. 출장 명목은 과세자료 조사, 체납징수 독려, 환급금 직접 찾아주기로 적혀 있습니다.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출장 처리하고 수당까지 챙긴 겁니다.
시술 비용도 특별했습니다. 10번에 220만 원 하는 시술을 받고 낸 돈은 55만 원. 반의 반값입니다. 상담 실장이 이제 너무 많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이니까 대체 누군데 이렇게 해준 거냐고 물어보니까 유명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서울 강남구청입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은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팀장부터 만났습니다. 검은 버릇이 막 나는 거예요. 보기가 흉해서 그런 거 그거는 내가 돈을 내고 했어요. 퇴근 시간대에 받으신 그렇죠. 저 끝나고 그 8시 끝나고 그러고 8월쯤인가? 병원 방문 기록을 제시하자 말을 바꿉니다. 4월부터 7월까지 10차례 방문하신 기록이 있고요. 근데 그 가서 상담을 하는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갔다가 다시 오고 가는 것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다 치료 받으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마다. 근무 시간 중 출장을 끊고 병원을 찾은 사실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밑줄 단 것도 있고 출장 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관리과장도 근무 시간에 치료받은 건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할인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받고 좀 뺀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어. 전 빼려다가 그냥 정을 붙였네. 피부과 원장은 이들 공무원의 시술 비용이 통상적인 지인 할인 정도로 특별한 할인 혜택은 없었다는 내용의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강남구청은 두 공무원이 얼마나 자주 허위 출장을 끊었는지, 관내 피부과에서 받은 할인 혜택이 윤리 규정이나 법률 위반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 세금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과 병원 원장이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된 건지 저희 취재팀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시작은 강남구청이 주최하는 한 교양 강좌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위한 프로그램인 교양 강좌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저녁 시간,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 차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구청 내부의 강의실. 텍스앤컬처라는 일종의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채 2시간이 안 돼서 끝났고 수강생들은 술자리로 향합니다. 이 자리에 강남구청 세금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관내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두 공무원과 이들의 상관인 국장도 참석했습니다. 구청 교양 강좌가 공무원과 수강생의 인맥 형성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은 굉장한 돈이 쌓이죠. 네트워크를 쌓으라고 판을 깔아준 거죠. 처음에 1박 2일로 워크숍도 갔었던 것 같고. 교양 강좌의 수강생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구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납세 실적도 선정 기준이 됐습니다. 가산세하고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결제를 하죠. 이 중에 아마 재산세 수천만 원씩 내신 분들도 계신데 세금 많이 내신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강생 가운데는 고액 자산가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 모임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뭐 건물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회원이 돼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수강생들에게는 구청장과 만나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10월 구청장님 특강했습니다. 문제는 각종 지역 개발 권한을 갖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관련 사업자와 직접 접촉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 용역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건축업체 대표분께서도 이 과정을 듣고 계세요.
공무원과 이른바 지역 유지와의 유착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구청이 앞장서서 이른바 정경유착을 지금 키우고 있다. 토착 비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매우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서울 강남구뿐 아니라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등에서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강좌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탄핵 촛불 집회 때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어제 추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가짜 뉴스라면서 그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일주일 전까지 계엄 계획을 완성하고 계엄 착수일은 탄핵 심판 이틀 전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계엄군 이동 경로와 집회 진압 부대 배치까지.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없는 이런 구체적 내용 때문에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이 원본이라고 주장합니다. 문건 곳곳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등장합니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대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계엄 선포는 NSC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여당은 당시 NSC 의장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는 점에 주목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조사는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는데,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계엄사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고. 국방부는 문건의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군검 합수단의 수사가 재개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건의 성격 규명을 위해선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수사 재개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권지훈입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2017년 출국해서 미국에 계속 머물러 오던 김 전 회장이 내일 새벽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여비서로부터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보다 2달 전에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고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엔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의 아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1년 동안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자신의 어머니가 김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처벌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구질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전 회장 측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하며 주치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만인 오늘 오후 1시 56분 김 전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기소 중지 의견으로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체포해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나흘 전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가운데 4명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불법 시위로 대학생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 경찰은 오늘 관련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19명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고 어젯밤 그중 4명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4명은 이번 시위를 주도하거나 집회시위 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대학생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단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회원 일부가 사건 당일 해당 사무실에서 이동한 행적을 확인했다며 대사관저 침입을 배후에서 기획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C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구속된 대학생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오늘 경부선 밀양역 근처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열차 앞부분이 미세하게 부서지고 곳곳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선로 옆에 쓰러진 한 남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열차가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를 친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밀양역에 진입하던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3명을 덮쳤습니다. 열차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119 대원하고 경찰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안내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4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 부근입니다. 뒤에 보시면 역사가 보이는데요. 역사로부터 불과 300m도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밀양역에 정차하기 직전이고 전방 600m의 열차 감시원이 있었지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작업 현장하고 수시로 무선 교신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레일 측은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작업자들 간의 무선 교신 기록과 진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밀양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요양기관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몽둥이로 폭행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몽둥이를 계속 휘두르는데 가해자는 간호사로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노인 요양기관입니다. 기관장이 치매 환자인 85살 A씨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몽둥이를 든 여성이 나타나 A씨의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기관장이 말려보지만 이 여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A씨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몽둥이질을 하기도 합니다. A씨가 피가 난다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결국 A씨는 곳곳에 피멍이 들고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폭행의 이유는 85세 치매 노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 여성은 다름 아닌 해당 요양기관의 간호사로 기관장인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종종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요양기관 관계자는 A씨가 과거부터 다른 입소자를 놀리는 등 일탈 행위를 계속해왔다며 간호사가 폭행 당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수였어요. 정말 너무 큰 실수고 너무 죄송한 실수고 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 일인데. 경찰과 노인 보호기관 등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노인 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연천에서 차량 석 대가 충돌해 근처 군부대 부사관 4명이 숨졌습니다. 야간에 전멸 신호를 주는 삼거리였는데 첫 충돌 이후에 2차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기 연천의 한 삼거리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직진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려던 SUV 차량과 부딪힌 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천의 한 삼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앙 분리대를 보시면 사고 충돌로 인해서 완전히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도로에는 자동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습도 굴러 날아간 거지. 여기 엔진 하나도 없었어요. 뒤에 차가 거기 처박히고 그랬다고 그게야. 이 사고로 직진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군인 부사관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반대 차선 차량 탑승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4명은 근처 군부대 부사관들로 당일 외출차 부대를 떠나 의정부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삼거리는 저녁 8시 이후 황색 전멸 신호로 바뀌는 곳으로 전멸 신호에는 반드시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이 없는지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전멸 신호에서 두 사고 차량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과속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요즘에 유모차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승용 외건이 인기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안전성을 평가해 보니 일부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상태에서 짐도 함께 실을 수 있는 승용 외건은 나들이 할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한 승용 외건 7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봤습니다. 한 제품은 50kg의 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경사면이 15도로 기울자 앞쪽으로 넘어져 완구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약 30kg의 힘을 주자 안전벨트가 끊어져 유모차 안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72,000번 반복해 지나가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유모차 안전 기준에 따른 주행 내구성 평가에서는 3개 제품이 바퀴나 틀이 부서졌습니다. 유모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서 시험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하였고요. 3개 업체에서는 품질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7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 검사에선 안전 기준을 충족했고 내구성과 방수 성능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탑승할 목적으로 승용 외건을 구입할 경우 완구로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표시된 사용 연령과 허용 무게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해준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6살 A씨는 여학생 기숙사로 침입해 한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A씨의 상태를 사리분별이 안 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2심에서도 감형을 했습니다. 사안이 무겁기는 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은 술을 이유로 감형이 된다면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합니다. 술 가지고 그렇게 쉽게 감형된다고 하면 또 술 가지고 나중에 또 핑계 대고 할까 봐 사는 입장으로서는 좀 겁나고.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이후 주치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판부에 맡기는 임의사항이라 비슷한 주치 감경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어떤 지역에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 25개 구를 포함한 전국의 31곳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강남 4구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인데 최근에 한 재개발 사업을 두고선 건설사가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 넘는 분양가를 약속하는 등 과열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한강변 낡은 단독주택들을 헐고 5,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7조 원이 들어가는데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사들의 사업권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파트 서로 거기서 맡으려고 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과열 양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히 과도한 분양가 제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로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남권 최고 분양가인 4,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분양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남동을 포함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건설사들은 임대아파트 제로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도 제안했는데 국토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설사가 자회사를 통해 인수하겠다는 제안은 서울시 규정 위반이며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이자 대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주 과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조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을 생활형 적폐로 분류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겐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직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조국 전 장관 의혹을 파헤친 의원들 표창장 수여식을 마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들에 대한 가산점 얘기를 꺼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도록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고 황 대표는 당 공천심사위 소관이라며 확답하진 않았지만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 110명 중 한국당 의원은 60명인데 이들은 현재 당 지침에 따라 일체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검찰 기소로 자칫 내년 총선 공천받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자 이를 안심시키려고 오늘 발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고 난 다음에 패스트트랙 수사에 제가 가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드렸고요.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자체도 불법이었고 그 충돌 과정에서 당에 헌신한 의원들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지만 법 위반 혐의에 오히려 공천 가산점이라는 이익을 준다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이 잘 짜여진 건지 이제 국회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은 2년 전부터 국회의 예산 심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법을 제안해 왔습니다. 과연 이번엔 달라졌을지 심영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3년 1월 1일 새 예산안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한 달이나 넘겨서 새해 첫날 의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매년 되풀이된 풍경이었죠. 그런데 5년 전부터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이런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심사의 수준까지 선진화하진 못했습니다. 예산 심사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예산을 깎거나 더 늘리는 심사는 여기 예산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예산소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이 소위 심사 기간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단 90회에 불과했습니다. 여야가 매번 대립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여전히 많은데
끝내는 날짜는 정해놨기 때문에 실제 심사 기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편법이 바로 소소위입니다.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즉 예산소위원회를 더욱 압축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체를 꾸린 겁니다. 사람 수가 적으니까 예산 심사는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에도 없는 임의기구라서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밀실회의인 소소위에서 주요한 쟁점 예산 심사가 몰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부작침이 지난해 예산심사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더니 소소위에서 논의하자, 소소위로 넘기자는 말이 400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진 않는지 정부를 견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회가 과연 제대로 잘 하는지 저희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 줄 세우지 않겠다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비중은 20%.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오는 2022년부터 이를 30% 이상으로 높이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을 내세워 고려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수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제시된 30% 목표를 안착하는 게 과제라며 추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으로 불공정성의 문제, 또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교육부는 즉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학종 쏠림이 심한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걸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시 확대는 대입 전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는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걸 포기하고 획일적인 과거의 선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총은 수시와 정시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대입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뀔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철저히 교육 이론이나 교육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입시 정책 같은 것을 쉽게 손댄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에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크다.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이 고교 평준화 정책인데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런 정책이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야 했던 60, 70년대 완전 비평준화 시기. 지금 보시는 게 1976년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낸 학교들인데 상위 3개 학교가 서울대 신입생 3명 중 1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때 학교들 전부 강북에 있었습니다. 당시 명문고 기준이 서울대 입학률이라 불가피하게 이 수치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사는 곳 주변 학교만 갈 수 있었던 평준화 시기가 옵니다. 1985년 통계인데 서울대 입학률을 보면 강남 학교가 상위 10곳 중 5곳입니다. 이때는 서울대 가려면 강남 가야겠구나 싶었겠죠. 평준화 시기 자연히 강남 집값 올랐습니다. 이른바 강남 파락군 시대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 강남 아파트 가격 변동률 보시죠.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시작된 올 여름 즈음 강남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계속 높습니다. 고교 평준화 기조 때문에 그렇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분석 어떨까요?
지금 강남 집값 상승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 크다. 대출 갚을 능력이 있는 맞벌이 가구가 강남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늘었다. 직장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변수가 워낙 많아 교육 정책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올랐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강남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선 새학기 이사철인 1, 2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요, 일부 업자들이 평준화 때문에 강남 집값 더 오른다 하면서 투기를 부추긴다며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러시아의 조기경보 통제기 1대와 전략폭격기 2대, 전투기 석 대가 크게 4차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무단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내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카디지 무단 진입 대책을 논의하는데, 러시아 군용기가 또 대거 카디지에 진입하자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KBS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KBS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장 기자는 알릴레오에 나와 검사들이 KBS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흘렸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KBS는 이와 함께 KBS 기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남기거나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14명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